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호랑할매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옛날 이야기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 모두 잊으시고 편히 잠들기 바래요. 정승 골려먹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선비가 한양에 올라와 큰 정승댁 사랑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어 과거 시험을 봤지만 번번이 딱방했지요. 사랑방에는 벼슬을 탐내는 선비들이 많았는데 모두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떨고 선물을 바치는 모습이 꼴불견이었죠. 선비도 꽤 많은 재물을 준비했지만 정승 얼굴조차 보기 힘들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만 날리고 집에 돌아갈 노잣돈마저 바닥날 지경이 되니 선비는 몹시 화가 났단다. 에이,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선비는 복수를 다짐했지. 정승에게는 아주 아끼는 백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선비는 백마가 마당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몰래 객사로 끌고 갔다네. 그리고는 먹을 잔뜩 갈아 백마의 온몸을 검게 칠해버렸지. 다음날 정승댁은 난리가 났어. 정승이 타야 할 백마가 사라졌으니 말이야. 다른 말을 가져왔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 정승은 당장 백마를 찾아오라고 호통을 쳤지만 검은 말로 변해버린 백마를 찾을 수 있을 리 없잖아. 그때 이 선비가 흑마를 끌고 와서 정승에게 바쳤다네. 정승은 흑마를 보더니 맘에 쏙 들어 안장을 얹어 타보았지. 어찌나 편안한지 마치 제 몸에 맞춘 것 같았어. 오호, 이거 아주 쓸만하구나. 색깔은 검지만 아주 마음에 들어. 정승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지. 여봐라. 이 말을 바친 자에게 먼 고을 자리 하나를 내어 주어라. 그리하여 선비는 평안도 고을 사또 자리를 꿰차게 되었단다. 새 사또는 고을을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그를 칭송했어. 한편 정승은 흑마를 애지중지하며 탔는데 어느 날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네. 선비는 말을 바칠 때 절대 비를 맞히거나 목욕을 시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었거든.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 풀밭에서 풀을 뜯기던 흑마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를 맞게 된 거야. 맙소사. 온몸에서 검은 물이 줄줄 흐르면서 군데군데 흰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깜짝 놀란 마부가 말을 끌고 정승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고했어. 정승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곧 눈이 휘둥그레졌지. 잠깐, 뭔가 이상하잖아. 여봐라. 미지근한 물을 가져오너라. 마부가 말에 몸을 살살 씻어내니 검은 먹물이 벗겨지면서 하얀 백마의 모습이 드러났어. 정승은 그제야 선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몹시 분노했다네. 저놈이 감히 나를 속여? 두고 보자. 정승은 임금에게 부탁하여 큰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아 평안도 고을로 보냈어. 당장 평안도로 가서 그 놈을 잡아들이고 박살을 내어라. 어사는 득의양양하게 평안도로 향했지만 이미 관아에서는 정탐꾼을 심어 어사의 행차를 눈치채고 있었지. 어사가 관아에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사또 이하 모든 관속들이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있었다네. 아이고, 아이고. 어사가 어리둥절하여 이유를 물으니 정승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또께서 은인이 돌아가셨다며
슬피 울고 계십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 맙소사.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어사는 정신이 나갔지. 어사는 관아를 뛰쳐나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상복을 걸친 채 한양으로 달려갔어. 집에 도착하자 통곡하며 대문을 밀고 들어갔지. 아이고 아버지, 어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그때 정승이 방문을 활짝 열고 나타나 불호령을 내렸어.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냐? 어사는 깜짝 놀라 아니, 아버님,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정승은 죽긴 누가 죽어,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이라며 호통을 쳤다네. 정승은 둘째 아들을 암행어사로 삼아 평안도에 보냈어. 형처럼 속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면서 말이야. 둘째 아들은 형과 달리 장사치로 변장하고 평안도로 향했어. 하지만 어설픈 모습은 감출 수 없었지. 보찜은 엉성했고 걸음걸이는 어찌나 느린지 장사치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 게다가 젊은 여인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며 넋을 놓고 바라보니 누가 봐도 수상쩍은 인물이었지.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거의 다 달았을 때 발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네. 날이 저물어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기와집에 술주 자가 크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 어사는 반가운 마음에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쳤지. 그러자 주모가 반갑게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라고 했다네. 어서 오세요, 손님. 마침 저 혼자인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여인은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어사를 살갑게 맞이했어. 어사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지. 아, 부끄러워라.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싫지는 않네요. 여인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어사를 유혹했고 어사는 정신을 놓고 말았어. 손님은 참 운도 좋으세요. 우리 서방님은 성질이 불같고 생긴 건 산적 같아서 이런 일은 꿈도 못 꾸는데 마침 오늘 사냥을 나가서 내일 돌아온다 하니 한번 회포를 풀어봅시다. 여인은 어사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했고 어사는 급한 마음에 옷을 벗어 던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 바로 그때 갑자기 누가 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호령하는 소리가 들렸어. 아이쿠, 서방님 목소리네. 손님, 큰일 났어요. 서방님 눈에 띄면 당장 죽음이니 어서 이 괴짝에 숨으세요. 여인은 잽싸게 괴짝을 가리켰고 어사는 옷을 입을 틈도 없이 괴짝 속으로 쏙 들어갔어. 여인은 괴짝 문을 닫고 잠근 다음 어사의 짐을 챙기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지. 아, 나가요. 여인은 남편을 맞이했고 남편은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어. 아니, 서방이 부르면 당장 나와 문을 열 일이지. 뭐 하는 짓이야? 나하고 살기 싫다. 이 말이지. 오자마자 또 웬 호령이요. 그래요. 이제 더는 당신하고 살기 싫소. 뭐라고?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주 딱 갈라서자. 아주 내 맘하고 똑같소. 어사는 괴짝 안에서 몰래 미소를 지었어. 오호, 잘한다. 그래, 너희가 갈라서면 여자는 아주 내 차지다. 아예 첩으로 들여야지.
여인과 남자는 서로 짐을 나누기로 했어. 이것저것 정신없이 나누던 중 마지막으로 괴짝 하나가 남았지. 이제 이 괴짝이 하나 남았으니 이것도 반으로 딱 가르자. 아이, 남자한테 이런 괴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오? 이건 여자가 쓰는 물건이니 내가 가지리라. 어사는 괴짝 안에서 여자를 응원했어. 옳지, 잘한다. 그래야지. 하지만 남자는 막무가내로 괴짝을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우겼어. 그러더니 톱을 가져와 괴짝을 썰기 시작했지. 어사는 깜짝 놀라 기겁을 했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여자가 남편을 만류하며 말했어. 이건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인데 이렇게 쪼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 고을 사또가 정치도 잘하시는데 거기 갖다 바칩시다.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어. 어사는 자기가 봉고파직 시켜야 할 사또에게 벌거벗은 채로 갇혀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어쨌든 산적 같은 남자에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다음날 남자는 사또를 찾아가 괴짝을 동원 마당에 내려놓고 사연을 말했어. 사또는 괴짝을 보더니 껄껄 웃으며 말했지. 보아하니 값이 꽤 나가는 귀한 물건이로구나. 쓸 데가 있을 듯하니 잘 되었다. 내가 괴짝 값을 후하게 쳐주마. 사또는 엽전을 꺼내 짤랑거렸고 괴짝 속에 갇힌 어사는 괴짝 뚜껑이 언제 열릴까 마음을 졸였어. 이 괴짝을 나의 은인이신 정승께 바칠 터이니 당장 말에 실어서 한양으로 보내라. 어사는 망신을 면했지만 앞날이 캄캄했어. 애구, 괴짝에 갇혀서 어떻게 한양까지 가나. 하지만 그렇다거나 여기 있소. 하고 나설 수도 없었지. 마부가 괴짝을 말에 싣고 한양으로 출발했어. 덜컹거리는 바람에 어사는 온몸이 아팠지. 배도 고파서 괴짝 안을 뒤져보니 먹다 남은 백설기와 술 한 병이 잡혔어. 떡 한 점에 술 한 모금을 마시는데 술이 어찌나 시큼한지 몰랐어. 그 괴짝이 정승댁에 도착하자 정승은 의아해하며 말했어. 그놈이 선물을 보내왔어? 이건 또 무슨 일이란? 정승은 집안 안악들을 모아놓고 괴짝을 열어보았어. 그 괴짝 안에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둘째 아들이 벌거벗은 채로 엉엉 울고 있었지. 아버지, 세상에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 하지만 정승은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 남은 막내 아들을 다시 암행어사로 보냈지. 너는 형들과 달리 점잖고 공부가 깊으니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 가서 반드시 그놈을 혼내주고 오너라. 저는 형님들과 다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두 형이 변장했다가 망신당한 것을 교훈 삼아 막내 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입고 유람하는 선비처럼 길을 나섰어. 마음을 단단히 다잡아 먹었음은 물론이었지. 어사가 평안도 고을에 도착하여 농사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기이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어.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니 멀리 기기묘묘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있었고 그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지. 자세히 살펴보니 무언가 희끗희끗 울긋불긋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 여보시오, 농부님네. 저 산봉우리에 저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뭘 보고 그러시오? 저기 저 산봉우리에 희끗희끗 울긋불긋 무엇이 움직이고 이상한 음악 소리가 나지 않소? 농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아니, 거기 뭐가 있단 말이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데? 허허, 저게 안 보인단 말이오? 그때 늙은 농부 하나가 깜짝 놀라며 정색을 하고 말했어. 아니, 그것이 정말 보인단 말이오? 저기 저 봉우리 이름이 신선봉인데 전해지는 말로는 매년 9월 9일에 신선들이 내려와 놀고 간다고들 하지요. 전설로만 알았더니 그게 정말 사실이었단 말이오. 농부들은 어사의 말에 놀란 눈으로 신선봉과 어사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그동안 신선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남들은 못 보는 신선노름을 보는구나. 저것이 정말 신선노름이라면 이 안이 반가운 일이겠는가? 어사는 농부들에게 말했답니다. 농부들, 어서들 일하시오. 어사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산봉우리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보니 정말 신선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리따운 선녀와 청의 동자들이 사뿐사뿐 걸으며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어사가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자 바둑을 두던 노인이 어사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신선 논이는 곳에 속세 사람이 웬일인가? 손님이 왔으니 술이 없을 수 없지. 이리 와서 한 잔 받게나. 어사가 다가가자 노인은 술을 따라주며 말했어요. 이 술로 말하자면 한 잔을 마시면 100년을 사는 술이니 석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다네. 어사는 감격하여 술을 받아 마셨어요. 신선의 술이라 그런지 독하기도 무척 독했답니다. 그때 함께 바둑 두던 노인이 다시 술을 권했어요. 내 잔도 한 잔 받게. 또 한 잔을 마시고 나니 노인이 선녀들을 불러 말했어요. 너희들도 이분께 한 잔 권해라. 그러자 선녀 8이 쪼르르 달려들어 어사에게 술을 권했다는니다. 네 잔 받으시오. 네 잔도 받으시오. 독주를 한껏 꺼내 놓으니 어사는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두근반 새근반 오락가락했어요. 아이고, 인제 더 못 먹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들이 뾰로통하며 말했죠. 누구 잔은 받고 누구 잔은 안 받는단 말이오? 계속 술을 권하니 어사는 사양할 도리가 없었어요. 팔선녀로부터 연구푸 잔을 받은 어사는 정신을 잃고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어사가 쓰러지자 신선과 선녀, 동자들이 달려들어 자리를 싹 걷어 말끔히 치우고는 어사의 머리카락과 눈썹에 온통 하얀 칠을 하여 백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홀랑 벗긴 다음 스님들이 입는 장삼을 덮어놓고 사라졌답니다. 옆에는 썩은 소뚜껑 하나를 갖다 놓았고요. 어사가 골아떨어진 채 한참을 자다 일어나서 보니 산중에 홀로 누워 있는데 옷은 다 사라지고 중에 장삼을 덮고 있는 것이었어요. 마침 옆에 거울 조각이 있어 얼굴을 비춰보니 머리와 수염에 눈썹까지 하얗게 변해 있었답니다. 아하, 그 신선주를 석 잔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는데 내가 여러 잔을 마셨으니 오죽할까? 내가 신선이 돼서 잠이 든 사이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내 옷이 다 썩어 달아났구나. 어떤 지나던 스님이 이렇게 장삼을 덮어준 게야. 그나저나 맛배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지났단 말인가? 어사는 비척비척 마을로 내려와서 동네를 살펴보니 전에 만났던 늙은 농부들은 간 곳 없고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말 좀 물읍시다. 여기 이 고을이 모 선비가 원님을 하고 있는 곳이 맞소? 그러자 젊은 농부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답니다. 아니, 웬 사람이 벌써 돌아가신 분을 찾는단 말이오? 그 양반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손자가 원님을 하고 있다오. 그러자 어사는 정신이 퍼뜩 들었답니다. 아, 내가 정말 신선이 되긴 됐구나. 그새 100년은 흐른 게야. 이제 다 과거지사가 되었구나. 봄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어사가 그 길로 터덜터덜 걸어서 한양 봄가에 들어가니 정승이 평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다가 막내 아들 꼴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어사가 다가가서 아버지 머리를 싹싹 쓰다듬기 시작했답니다. 그것 참 자손이 조상을 닮는다더니만 너는 몇 대 손자인지 우리 부친을 꼭 닮았구나. 이놈아, 내가 내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야. 그러자 정승이 아들 머리를 아주 제대로 쥐어박았어요. 이놈아,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그러고도 한참이 더 지나서야 비로소 막내 아들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아이, 난 꼭 신선이 된 줄만 알았네. 정승은 기가 막혀서 말했죠. 아이고, 그놈 천년만년 원님 노릇 해먹게 그냥 놔둬라. 그래서 그 시골 선비는 원님 노릇을 평생 원 없이 하고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내 복에 산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따뜻한 부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에게는 예쁜 딸 셋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심심해서 큰 딸을 불렀단다. 얘야, 이리 와 보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누구 복으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 같으냐? 큰 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 아버지 덕분이지요. 제가 어찌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큰딸의 예쁜 말에 흐뭇하게 웃으며 둘째 딸도 불러 똑같이 물어봤지. 둘째 딸 역시 애교스럽게 당연히 아버지 복이지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했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막내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자 뜻밖에도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온 거야. 아버지, 저는 제 복으로 먹고 살아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어. 내 인연, 내 복이라니? 어디 한번 내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보겠다. 마침 그날이 장날이었어. 할아버지는 당장 막내딸을 데리고 장터로 향했지. 장터에서 숯을 팔러 온 젊은 총각을 발견하고는 막내딸을 숯 굽는 총각에게 냅다 줘 버렸어. 자, 내 짝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제부터 내 복으로 한번 잘 살아봐라. 막내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지만 울거나 불평하는 대신 묵묵히 숨 굽는 총각을 따라갔어. 착하고 순한 막내딸은 그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꼬불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비바람을 겨우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오두막이 나왔어. 좁은 방 안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지. 막내딸은 순간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곧바로 할머니를 도왔어. 어머니, 제가 저녁 밥 짓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낯선 막내딸이 걱정스러웠지만 막내딸은 씩씩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밤이 되자 방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쑥 굽는 총각은 막내딸에게 할머니와 함께 방에서 자라고 했지만 막내딸은 오히려 쑥 굽는 총각에게 방에서 편히 쉬라고 권했어. 결국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단다. 쑥 굽는 총각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막내딸을 배려하며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날 아침 쑥 굽는 총각이 숯을 구우러 산으로 간 사이 막내딸은 집 안팎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빨래까지 말끔하게 해놓았어. 점심시간이 되어 할머니가 밥을 가지고 가려고 하자 막내딸은 자신이 직접 밥을 가져다 주겠다고 나섰지. 순막에 도착한 막내딸은 숯가마를 자세히 살펴보았어. 숯가마 아궁이의 이맛돌이 어딘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 조심스럽게 그 흐름을 걷어내 보니 놀랍게도 번쩍이는 황금이 드러났어. 세상에 이렇게 귀한 황금을 눈앞에 두고도 몰랐다니. 막내딸은 쑥 굽는 총각에게 따뜻한 밥을 먹으라고 권한 후 숯가마의 이맛돌을 장에 가서 팔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 쑥 굽는 총각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막내딸의 착한 마음씨를 믿고 이맛돌을 지게에 짊어지고 장으로 향했어. 하지만 장에 도착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이 이맛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쑥 굽는 총각이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찰나 한 노인이 다가와 이맛돌의 가격을 물었어. 쑥 굽는 총각은 시세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값을 쳐서 달라고 이야기했지. 노인은 쑥 굽는 총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 그런데 노인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단다. 노인은 쑥 굽는 총각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어. 괴짝에 가득 찬 돈을 모두 다 주고도 모자라서 벽장에 숨겨둔 돈까지 모두 꺼내 주었지. 쑥 굽는 총각은 돈을 지게에 가득 싣고 기쁜 마음으로 오두막으로 돌아왔어. 막내딸은 전혀 놀라지도 않고 돈을 차분히 세더니 드디어 우리에게도 복이 터졌나 봐요. 라며 활짝 웃었어. 다음날 세 식구는 그 낡은 오두막을 떠나 넓은 땅을 사서 멋진 기와집을 지었어. 집 안에는 좋은 가구와 예쁜 옷, 맛있는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숨 굽는 총각은 틈틈이 글 공부를 시작했지. 3년 후 숯 굽는 총각은 아주 멋진 선비가 되었단다. 어느 날 막내딸은 문득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 편지를 보내 알아보니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온 가족이 거지가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아, 공연히 쓸데없는 유세를 하시더니. 막내딸은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온 나라의 모든 거지를 초대하는 큰 잔치를 열었어. 소문이 워낙 자자해서 거지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 잔치가 일회째 되던 날
초라한 노부부가 거지 행색으로 잔치에 나타났어. 아이고, 배고파라. 밥 좀 줍쇼. 거지들이 줄을 길게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노부부 앞에만 가면 음식이 신기하게 딱 끊기는 거야. 3번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노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아이고, 우리는 어째 이렇게 얻어먹을 복도 없는 사람들인가? 바로 그때 막내딸이 나타나 노부부의 소매를 잡고 부드럽게 말했어. 저희가 모든 분들을 빠짐없이 정성껏 대접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더 좋은 음식을 드릴 테니 안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온갖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 노부부는 며칠 동안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마구 먹었지. 막내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했어. 아버지, 어머니, 어쩌다 저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노부부는 깜짝 놀라 막내딸을 자세히 쳐다봤어. 정말 옛날에 쫓아냈던 막내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야.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거지꼴이 되신 거예요? 노부부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여기서 저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막내딸은 노부부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집안 구경을 시켜주었어. 드디어 대문 앞에서 막내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지. 아버지, 어머니, 이 대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막내딸이 대문을 살짝 밀어 닫으니 신기하게도 대문에서 내 보기로다 하는 맑은 소리가 났어. 다시 막내딸이 대문을 빠르게 열었다 닫았다 하니 이번에는 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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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복가 하는 즐거운 소리가 나는 거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감탄하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어. 그래, 정말 복이로구나. 모두 다 네 복이야. 그 후 막내딸은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을 모두 함께 모시고 두 언니네 살림까지 살뜰히 돌보면서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첫날 밤에 얻은 아이. 옛날에 한 집안에 대대로 이어온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9대 동안 한 명의 아들로만 이어져 내려왔기에 그 집안은 후손을 얻는 걸 무척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은 하루라도 빨리 대를 이을 손주를 보고 싶어 했지요. 그래서 아직 겨우 15살밖에 되지 않은 외아들을 서둘러 장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부는 흠잡을 데 없는 단정한 아가씨였습니다. 신랑보다 3살이 많아 18살이었고 혼례가 열리는 날 많은 하객들 앞에서 단아한 모습으로 예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부는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치르다 보니 긴장이 심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밤이 깊고 신방에는 드디어 신랑과 신부만 남았습니다. 신랑은 첫날 밤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이리저리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신부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며 진땀을 흘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랑은 당황스러워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신부는 고통에 신음하며 몸부림쳤고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하자 신부가 간절하게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신랑은 어쩔 수 없이 방 안을 오가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신부는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움츠리더니 다리 사이에서 작은 생명이 쑥 하고 나왔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신랑은 얼떨결에 아기를 받아 탯줄을 자르고 정성껏 감쌌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신부는 그대로 힘이 빠져 자리에 쓰러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체념한 듯 흘러내린 눈물만이 그녀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아기를 낳다니 그 상황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장 혼인을 무효로 하고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신랑은 눈물을 흘리는 신부의 얼굴을 보니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등을 돌린다면 그 여인의 앞날이 얼마나 험난해질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무언가 깊이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장모를 불러 밤에 밤참을 먹는 습관이 있어 잠을 잘 수 없다며 미역국과 밥을 부탁했습니다. 장모는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사위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신랑은 그 따뜻한 밥을 신부의 입에 한 숟가락씩 떠넣어 주었습니다. 신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밥을 받아 먹었고 그렇게 조금씩 기운을 회복해 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신랑은 다시 아기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냇가 다리 밑에 아이를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은 본가로 서둘러 가야 한다며 준비를 했습니다. 법도라면 며칠 더 머물러야 했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핑계를 대며 장인장모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열흘쯤 뒤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렬이 마을을 벗어나 다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신랑이 문득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지요. 사람들이 내려가 보니 정말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놀란 얼굴로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휘감더니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아기인 듯 합니다. 하늘이 제게 내려주신 아이니 제가 아들로 삼아 기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집안에 자손이 귀하다 보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신부가 신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아기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준 아이라니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노여워하지 말고 정을 붙여 보아라. 신부는 아기를 보자마자 자기 아이임을 알아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부는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아기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신랑 또한 아내를 따뜻하게 존중하고 아기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집안은 화목하고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뜰을 함께 거닐며 지난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도 저렇게 달이 밝았지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제게 말해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 일인지.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붉어진 눈가로 고백했습니다.
처녀 시절 친구들과 보름달 밝은 밤 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때 잠시 강가에 나와 소변을 보는데 달빛이 소변에 비친 순간 갑자기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 뒤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결국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달이 내려주신 아이였군요. 그는 아이의 손끝을 바늘로 살짝 따서 양푼의 물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세 방울의 피가 둥글게 모여 물 위에 비친 달빛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령스러운 아이구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굳게 서로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부부는 그 아들 말고도 세 아들을 더 두었는데 모두가 재주가 뛰어나고 인물이 빼어났습니다. 특히 첫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그 덕분에 동생들까지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자손이 귀하던 그 집안은 훗날 삼정승 6판서를 낼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고 합니다. 소량 넓은 남편. 옛날 어느 고을에는 이름난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윗마을에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고 아랫마을에는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두 집은 서로 자주 오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늦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고 최진사에게는 꽃다운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이도 비슷하여 부모들은 일찍부터 서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부부의 인연으로 맺자 하고 말입니다. 그 후로 두 집은 허물없이 왕래했고 김도령과 최낭자도 서로를 미래의 짝으로 여기며 자연스레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이 겨우 10살이 되었을 무렵 김진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진사마저도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두 집안의 형편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김도령 집안은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 하루 끼니조차 힘겨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반면 최낭자의 집은 형제들이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귀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두 집안의 왕래도 뜸해지고 결국 약속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낭자가 혼인할 나이가 되자 새 오빠들은 옛 약속을 잊은 듯 동생을 다른 대갓집에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낭자는 오빠들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 이름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한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결국 김도령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아내라 믿었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다는 얘기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꼭 만나서 이유라도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머니는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얘야, 이미 혼례를 치른 일을 어쩌겠느냐? 내가 한양 대갓집에 무슨 수로 들어가겠니? 가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 단념하거라. 그러나 김도령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차라리 혼이라도 부딪히고 오겠습니다. 결국 김도령은 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안방 여인들이 좋아할 만한 폐물을 사고 곱디고 온 여인 옷 한 벌을 구해 입었습니다. 얼굴은 본디 둥글둥글 단아했고 살결도 휘어서 차림새만 여자로 바꾸자 누가 보아도 박물장수 아가씨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최낭자가 사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방마님을 찾아가 귀한 폐물을 보여주며 갖가지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김도령은 본래 말솜씨가 좋았기에 이야기는 점점 흥미롭고 감칠맛 나게 이어졌습니다. 안방마님은 순식간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날이 저물도록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색시 밤이 깊었는데 어디서 자려느냐? 그냥 우리 집에서 묵고 가거라. 김도령은 일부러 사양했습니다. 마님, 저는 잠버릇이 심해 어른을 모시고는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 마침 새아기가 혼자 지내니 그 방에서 자거라. 안방마님이 가리킨 방은 다름 아닌 며느리, 즉 최낭자가 거처하는 연당체였습니다.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 종의 안내를 받아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낭자는 신랑이 절에 들어가 공부하는 동안 혼자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들어온 박물장수 아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김도령 특유의 이야기 솜씨에 금세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한참 정담을 나누던 끝에 자리에 들 무렵이 되자 김도령은 갑자기 낭자에게 달려들어 그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놀란 최낭자가 밀쳐내려 하자 김도령이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낭자, 나를 모르겠소? 나 김도령이요. 어찌하여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남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오? 최낭자는 쏘스라쳐 놀라며 얼굴빛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여기를 어떻게 큰일 나요? 어서 가세요. 하지만 김도령은 팔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내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좋소. 그날 밤 두 사람은 결국 한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도 김도령은 최낭자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돌려보내려 했으나 끝내 체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의 큰아들이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박물장수라더니 처신이 수상쩍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불러 은밀히 말했습니다. 재수씨 방에 묵고 있는 저 박물장수 아무래도 남자가 분명하다. 큰일이니 어찌하겠느냐?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둘 수 없지요. 당장 찔러 죽여 산에 묻어야 합니다. 그날 밤 칼을 든 두 형제가 낭자의 방 앞에 다가섰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칼을 움켜쥔 채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낭자가 놀라 비명을 질렀고 김도령은 붙잡히자 더는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옷을 벗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남자의 몸이 드러나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동생이 크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여인인 줄도 모르고 제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큰 실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을 향해 나무랐습니다.
형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소. 괜한 여인네를 해칠 뻔했잖소. 형은 그만 얼굴이 붉어져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김도령은 오히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습니다. 약혼녀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리고 다시는 허황된 길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길로 집을 떠난 그는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최낭자 역시 깊이 뉘우쳤습니다. 남편의 존재가 새삼 무겁고 크게 느껴졌으며 다시는 경솔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조정에서 우연히 옛날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벼슬이 올라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은혜를 잊지 못해 은밀히 다가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큰 그릇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옛 일을 붙잡고 있구려. 괜한 기대였소. 그 말에 김도령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의 길은 달랐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이는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김도령은 참판의 벼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왕이 된 새세비. 옛날 옛적에 한 고을에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이 총각은 집도 없고 부모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죠. 가진 거라곤 낡은 새총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늘 이 새총을 들고 다니며 장기, 까투리, 참새, 메추라기 같은 새들을 잡아먹고 살았답니다. 불을 피워 새를 구워 먹는 게 전부였지요. 사람들은 그런 그의 삶을 보고 새세비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새세비는 평소처럼 새총을 들고 산길을 어슬렁거리며 새를 잡고 있었어요. 마침 어느 집 담 안에 서 있는 배나무 가지에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았죠. 새세비는 번개처럼 새총을 들어 올려 탕 하고 쐈고 참새는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담 밖으로 떨어지지 않고 담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지 뭐예요. 에고 저런. 새세비는 담장을 훌쩍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떨어진 새를 주워 들고 고개를 드니 마당에서 배를 짜던 한 처녀가 깜짝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맑은 눈빛 정말 고운 아가씨였지요. 그런데 새세비는 아가씨가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참새를 돌려가며 굽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에 아가씨의 두 볼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지만 차마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새가 노릇노릇 구워지자 새세비는 고기를 두 동강 내더니 절반을 아가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처녀는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어쩐지 그 고기를 받지 않으면 이 총각이 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냄새만 좋은 줄 알았는데 맛은
훨씬 더 고소하고 달큰했습니다. 처녀가 한 입 먹는 걸 보고 새세비는 빙그레 웃더니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새세비는 배나무에 앉은 새를 쏘아 떨어뜨리고는 담을 넘어 들어와 새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구운 고기를 처녀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처음엔 당황하던 처녀도 차츰 그 고소한 맛과 소박한 정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세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짜던 처녀는 문득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 돌을 집어 나무 위 새에게 던져 보았지만 맞을 리가 없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쇠고기 값 받으러 왔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새세비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처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러자 새세비가 대뜸 대답했죠. 그럼 저랑 함께 살아요. 매일 맛있는 쇠고기 구워줄게요. 처녀는 말도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새세비는 그의 손을 잡아 끌더니 업고서 담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멀리 깊은 산골짜기로 도망쳐 들어가 오래 비워진 오두막집 하나를 얻어 살림을 차렸습니다. 새세비는 예쁜 아내 곁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아내만 바라보고 웃었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가서 일을 좀 하셔야지요. 그러자 새세비는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각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내는 둘둘 말아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얼굴이 똑같이 그려져 있었어요. 일하러 가실 때 이 그림을 보세요. 저를 보고 싶을 땐 이걸 보면 돼요. 그제야 새세비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나무도 하고 새도 잡으며 살았어요. 일을 하다가도 그림을 꺼내 한 번 보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디고 또 한 번 보고 한 가지를 꺾고 하루 종일 그림을 들여다보며 아내 생각에 행복해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불어온 바람이 그림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림은 멀리 날아가 큰 길가에 떨어졌고 마침 지나가던 임금의 신하들이 그걸 집어 들었어요. 신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임금님께서 머리칼이 석자나 되는 미인을 찾으라 하셨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신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근처 마을을 사사치 뒤져 결국 새세비 아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신하들은 다짜고짜 그녀를 가마에 태워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새세비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각시야, 각시야, 애타게 부르는 새세비의 목소리에 아내는 가마 틈새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뛰어서 3년 9해를 채워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아내는 궁궐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새세비 아내를 보자마자 크게 반했습니다. 곧장 왕비로 삼으려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인입니다. 9해가 지나면 임금님의 뜻을 따르겠지만 그 전에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세비는 아내의 당부대로 새 잡아서 3년 공부해서 3년 띵뛰어서 3년을 채우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습니다. 그렇게 9해가 흐른 뒤 임금은 잔치를 열어 아내에게 다시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궁궐문을 활짝 열고 크게 거지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임금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온 나라 거지들이 몰려들었지요. 그 속에는 새털로 옷을 엮어 입은 세세비도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로 들어서며 훌쩍훌쩍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이었기에 깜짝 놀랐지요. 그래,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춰야 웃는구나. 임금은 서둘러 세세비의 옷을 빼앗아 입고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외쳤습니다. 세바, 세바, 세세바, 새 잡아 3년 공부해서 3년 띵뛰어서 3년 9회 동안 무엇을 했느냐? 순간 세세비는 번쩍 깨닫고 임금이 벗어놓은 옷을 입은 채 용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거지들을 물리쳐라. 그 한마디에 군사들이 달려들어 새털 옷을 입은 임금을 진짜 거지라 여겨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세비는 왕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왕비로 맞아 나라를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루 수고하신 그대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